끔찍한 일이 생긴 건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오전까지는 엄청 맑은 날씨였는데 회색 구름이 몰려들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며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저는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로수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는 걸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니 손님도 뚝 끊겨버렸답니다. 비바람이 갈수록 강해져서 밖에서 일하고 있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가다가 곧 연결됐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갑자기 왜 이러지? 당신 지금 일하는 거 아니지? 비바람 불어서 일 못하는 거지? 왜 말이 없어? 여보세요? 여보, 어디길래 전화가 안 터지는 거야? 여보! 남편은 저와 토스트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이가 일주일에 서너 번 고액 알바를 한다고 건물에 매달려 유리창 청소 일을 했어요. 로프공이라고도 부르죠. 위험한 일을 하는 데다 비바람이 부니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더니 그이가 이어폰으로 받았는지 누구냐고 묻더군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이제 들린다. 여보, 나라고 당신 마누라. 설마 지금 로프 타고 있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었구나. 여보, 사랑해. 우리 아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당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당신 울어? 건물 창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당신도 알고 있겠지? 우리 팀 모두 업무 정지하고 내려가는데 내 로프가 끊어졌어. 얼떨결에 건물 벽을 잡고 매달렸어. 방금 벌어진 일이야. 여보, 발에 힘이 풀리면 곧. 그게 무슨 소리야? 로프가 끊어지다니. 당신 동료들은 뭐하고 있는데? 여보, 미안해.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여보, 나 당신과 현이가 잘 살도록 하늘에서 힘을 써볼게. 여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무사할 거야. 내가 약속해. 당장 달려가서 당신을 구해줄게. 여보, 진짜 사랑했어. 나 당신을 만나서 진짜 행복했다. 영원히 당신이랑 아들을 사랑할 거야. 눈 감아도 영원히 말이야. 여보, 여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토스트 가게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오늘 남편이 일하기로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24층 높이의 회사였는데 예쁘게 짓는다고 건물 위쪽이 비스듬히 깎여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려봤더니 그이가 건물 중간에 힘겹게 매달려 있는 게 보였어요. 로프는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남편 동료들은 모두 건물 밑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 남편만 왜 저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들 하시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구해주셔야죠. 아, 재식 씨 아내분이세요? 날이 갑자기 변해서 저희 모두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119에 신고하셨어요? 네, 지금 방금 구급대원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있고요.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지만 곧 구할 겁니다. 갑자기 날씨가 험상궂게 변하는 바람에 로프공들 모두 큰 고비를 넘기고 겨우 내려왔다고 했고 남편의 로프가 끊어져서 119 대원들이 구하겠다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이가 팔다리에 힘이 풀리면 안 되는데 멀리서 봐도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왈칵 눈물이 쏟아지며 그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7년 전 29살의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남편은 큰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다가 19살에 독립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어릴 적에 큰 집에 맡겨졌다네요. 외롭게 커서 그런지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희망과 의지가 되어 주었고 사랑을 키웠어요.
1년의 연애를 하면서 이 남자가 저희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고 그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은 없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원룸에 살림을 차렸어요. 결혼하면 돈이 더 빨리 모인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수산시장에서 생선 파는 직원으로 돈을 벌었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인부로 돈을 벌었는데 둘이 수입을 합치니 그런대로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2년 만에 전세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했고 임신까지 했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돈도 조금 벌었고 애기도 곧 생기니까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지 성공할 것 같지 않아? 장사? 내가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못하겠어? 자신이야 있지만 자본이 없잖아. 요즘 자영업자 대출이 잘 되어 있대. 빚 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 들어봤지? 그런데 괜히 실패하면 빚만 갚아야 하잖아. 그리고 우리한테는 내년에 아기가 태어나. 실패하지 않으면 되지. 당신 나 못 믿어? 난 당신 믿는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장사하는 사람들 망하는 게 태반이야. 절대 안 망해. 여보, 우리 부자를 꿈꾸자.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같이 좀 고민하자. 남편은 아이가 임신되면서 욕심을 내었어요. 저에게 매일 귀에 닳도록 장사를 하자고 하는 바람에 어느새 저도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토스트 가게를 인수했어요. 장사가 중간 이상은 되어서 맛을 보강하면 성공하리라 믿었죠. 오픈하고 학생 손님들이 물밀듯이 찾아와서 손이 쉴 새가 없었어요. 이듬해 제가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도 장사는 무지하게 잘 됐습니다. 아기를 돌봐야 하는 저를 두고 남편이 홀로 장사하고 왔는데 늘 기름 냄새가 배겨 있었어요. 여보, 오늘 혼자서 힘들었지? 아니야, 재밌었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니까 힘든 것도 까먹었어. 우리 아들은 얼마나 컸는지 볼까?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어. 머리카락 나온 것 좀 봐. 신기해 죽겠다니까. 우리 아들이 날 안 닮고 당신 닮아서 다행이야. 그래서 엄청 예쁘게 생겼잖아. 나중에 여자께나 울리겠어. 우리 아들이 잘생기긴 했지. 요즘 밖에 데리고 나가면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여보, 내년쯤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이사 갈까? 전세 끝나면 조금 대출 받아서 자가로 아파트에 이사 갈까? 그래, 그러자. 이왕 가는 거 제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그동안 모은 돈과 앞으로 벌 돈이 많을 테니 조금 무리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듬해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6시간 정도 토스트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사할 아파트를 구경 다니며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을 때라 콧노래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그렇게 좋아? 그럼 좋지. 우리도 이제 좋은 아파트가 생기게 될 테니까. 한두 달 뒤에 로얄층 나온다니까 거기로 이사 가자. 엊그제 보고 온 집은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별로더라. 그래.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좋은 집은 꼭 나올 테니까. 여보, 손님 오신다. 저희 세 식구는 곧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얼마나 좋던지 집에서 나가기가 싫었답니다. 아들의 놀이방도 따로 있고 저희 부부의 옷방도 따로 있고 거실도 넓고 주방도 엄청 넓어서 음식할 맛이 절로 났습니다. 3년 동안 돈도 잘 벌고 아들도 잘 커서 걱정할 일은커녕 콧노래만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저희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코피가 터졌는데 지혈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에게 가게를 맡기고 얼른 달려가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현이 어머님,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는데요. 무슨 검사요? 우리 아들이 어디가 심하게 아픈 거예요? 아무래도 혈우병으로 의심이 됩니다.
코피, 부종, 혈뇨,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피하 출혈, 근육 내 출혈 등까지 발생하면 혈액 손실로 쇼크가 올 수 있어요. 혈우병은 희귀병이고 고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혈우병이요? 그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심각한 건가요? 정기적으로 치료제를 맞아야 하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활동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들이 심각한 희귀병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오길 기다렸고 아들의 병에 대해서 일러줬습니다. 그이는 저처럼 마음이 무거워져서 뭐라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술할 수 없는 거라며 정기적으로 치료제를 맞으면서 생활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잘 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지만 잘못될 경우엔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마. 아이들은 누구나 아프면서 커. 그리고 희귀병은 종류도 엄청 많고 그걸 앓고 자란 아이들이 널렸다고. 우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병원만 잘 다니면 될 거야. 남편이 애써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함도 아주 컸답니다. 병원에서 오라는 날에 꼭 가서 치료 주사를 맞게 해줬는데 아들이 엄청 아파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안 아픈 주사를 맞게 해주었는데 이 치료제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대출금을 갚는 것보다 아들 치료비가 우선이니 병원비로 많이 지출했어요. 어린이집에 계속 맡기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일하다가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없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5살이 되어 말도 잘하고 잘 뛰어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어린이집 승합차가 마주오던 음주운전 차량과 큰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모두 다쳤어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아 보였는데 제 아들은 매우 크게 다쳤답니다. 다친 부위에 피가 계속 흘러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라붙어서 치료하고 있었죠. 혈액이 많이 빠져나와 수혈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선생님, 우리 현이 심각한가요? 현이 몸 상태가 심각합니다. 다친 부위가 많아 혈액을 많이 쏟기도 했고 부종이 심합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니 어서 절차를 밟아주세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아니, 이전부터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어리석게 어린이집에 맡겼던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점차 회복을 했고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저는 다짐한 대로 한시도 아들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 혼자서 토스트 가게를 운영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알바생을 쓰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들어가는 병원비까지 예상하니 지금 사는 집은 너무 큰 사치로 느껴졌어요. 대출금을 갚아가며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 병원에 자주 입원해야 한다고 하니 집을 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집을 팔고 아들 옆에서만 붙어서 지냈어요. 눈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걱정이 돼서 식은땀을 흘렸답니다. 현이야, 어딨어? 아들, 엄마 눈에서 떨어지지 말라니까. 어딜 간 거야? 엄마, 나 화장실. 화장실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그리고 날카로운 걸 다 치웠는데 혹시 뾰족한 게 있으면 건들지 마. 엄마, 난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 우리 아들은 잘하는데 엄마가 지레 겁을 먹었네. 미안. 그렇게 말하면서도 혹시나 다치거나 아플까봐 얼른 화장실 앞에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의 치료는 계속되었고 나아지는 거 없이 유지만 되는 정도였어요. 병원비는 계속 나가서 어느 순간부터 적자가 생겼습니다. 집을 줄이면 좀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 아들의 혈우병은 더 심해졌어요. 온몸이 아프다고 매일 울었고 외출하는 것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장기 치료를 받게 해줬어요. 입원을 하고 나니 결제할 병원비가 매일매일 발생했어요. 혈우병 주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들은 굵은 주사 바늘을 보면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주사 무서워, 엄마. 나 주사 안 맞을래. 그냥 하늘 날아갈래. 현이야, 진정해. 엄마가 주사 바꿔줄게. 안 아픈 주사로 바꿔줄게. 아들은 주사를 맞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해서 다른 주사가 있는지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굉장히 비싼 주사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맞으면 아들이 아파하진 않을 거라고 해서 비싼 주사기로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이래저래 병원비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아들 옆에 콕 붙어 있는 것이 불가능했답니다. 남편과 교대로 토스트 가게에 나갔고 바쁠 땐 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돈을 벌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고 벌어야 해서 알바생을 내보내야 했답니다. 그러다 남편은 부업으로 야간에 대리운전을 했어요. 그이는 저보다 2배를 더 고생하면서 하루를 꽉 채워서 보냈답니다. 여보, 힘들지? 아니, 전혀 힘들지 않아. 우리 아들 병원비 버는 건데 왜 힘들겠어? 모두 내 탓이야. 아들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아들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잖아. 모두 내 탓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현이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하면 쓰겠어? 맞아. 나만 나약해. 정말 바보같지. 여보, 우리한테도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좋아질 거라고. 그이가 항상 위로를 해줘서 제가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토스트 가게는 장사가 잘 되다가 주변에 비슷한 토스트 가게가 생기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왜 내 손님을 빼앗아 갈까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아직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토스트를 해드렸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손님이 적어서 저녁 전까지만 장사를 하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벌이가 확 줄어들어서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했답니다. 여보, 나 일자리 구했어. 어? 무슨 일? 토스트 가게 하면서 뛸 수 있는 일이야. 건물 유리창 청소 일인데 페이가 장난 아니더라. 그거 줄 타고 내려오면서 닦는 거지? 그거 엄청 위험한 일이잖아. 꼭 그렇지도 않대. 면접 보니까 30년 경력자도 있더라. 그동안 사고 같은 거 한 번도 없었대. 그래도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안전한 걸로 구해보면 안 될까? 여보, 지금 우리가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 현이 병원비가 항상 급하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조심해서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미안해. 내가 도움이 되고 싶고 큰 소리 치면서 일 다니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네. 아이고, 내가 가장이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당신은 현이 옆에서 잘 돌봐. 토스트 가게도 잘 운영해주고. 그이는 토스트 가게에서 일하다가 연락이 들어오면 로프공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7년을 함께 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생겼죠. 다시 남편이 건물에 매달린 시점으로 돌아와 글을 이어서 쓰겠습니다. 눈앞에 파노라마가 지나가고 현실을 자각한 저는 남편이 무사히 구출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옥상에서 접근 시도를 하고 있었고 건물 밑에선 에어매트가 준비되어 제가 할 수 있는 건 2손을 모으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 힘 풀면 안 돼? 무조건 버텨?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살아남는 게 중요해.
당신 머리 위로 구급대원들이 내려오려고 준비 중이야.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조금 가라앉으면 바로 구출할 거야. 여보, 우리 현이는 괜찮지? 어제 봤잖아. 우리 현이 잘 버티고 있는 거. 당신도 현이처럼 버텨. 꾹 참고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있으라고. 나와 현이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놓을 생각하지 말라고. 남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는데 그이에게 어떻게 해서든 버티라고 경고만 했습니다. 여보, 구급대원이 방금 줄을 탔어. 2명이 내려가고 있어. 움직이지 말고 눈 감고 꽉 붙잡고 있어. 여보, 힘이 다 빠진 것 같아. 아니야, 아직 힘이 남아있어. 당신, 현이를 두고 딴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살아야 해. 여보, 춥다. 남편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는지 전화는 끊겼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비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에어매트를 들썩였고 구경꾼들도 바람을 피하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 다시 옥상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진 남편은 위험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이가 입모양으로 사랑해 라고 했어요. 저는 절레절레 흔들며 버티라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 구급대원들이 당신을 구해줄 거야. 안 돼. 남편은 힘 빠진 팔다리를 건물에서 놓아버렸고 떨어졌습니다. 에어매트에 안착하면 무사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고 있었는데 바람이 그이를 멀리 밀어내서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답니다. 안 돼! 여보! 그이는 마지막 애절한 눈빛을 보여주고 곧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잃고 장례를 힘겹게 치렀어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아로 자라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자 희망이었는데 하늘은 저에게서 소중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밉고 원망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머릿속으로 아들 병원비가 떠올랐어요. 정말이지 인생이 참 못 같았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은 받았는데 업체에서 주는 보상금은 받지 못했어요. 장비 문제가 아니고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줄 수 없답니다. 이걸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싸워야 한다는데 저에겐 그럴 기운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들 병원에서 지내며 가슴으로 울면서 지냈어요. 엄마, 슬퍼?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신 거지? 천국에 가신 거지? 아빠는 먼저 떠나셨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도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토스트 가게를 문 닫고 아들 옆에만 있었어요. 5개월 만에 남편 보험금이 병원비로 다 나가서 로프공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팀장님이 전화를 받길래 보상금에 대해 바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이가 떠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우리 남편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 현이 어머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회사 대표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일하셔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답니다. 그 대표라는 인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왜 로프를 탔는데요. 아들 살리려고 병원비 벌려고 나간 거 다 알면서 인면수심한다는 겁니까? 현이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도 답답합니다. 실은 저도 여기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현이 아빠가 그렇게 된 걸 보고 저도 무서워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두기 전에 날 도와주고 간두세요. 보상금 받게 해달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팀장님은 잘못한 게 없었지만 저희 화를 다 받아주셨어요. 대표라는 인간은 아예 저희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 청소 회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길래 조금 기다렸더니 누가 들어가더라고요. 뒤를 따라 들어가며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맞죠? 이 회사 대표 맞죠? 아이 깜짝이야. 아줌마 누구세요? 전에 봤었지? 나 건물에서 떨어진 로프공의 아내다. 김재식의 아내라고. 아, 김재식. 내 회사 망하기 직전으로 내몬 그 바보 같은 놈 마누라였구만. 이봐 아줌마. 내가 김재식 그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당신 여긴 왜 왔어? 지금 내 남편 욕을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일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왜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회사 대표니까 보상금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나 참 아주 기가 막힌 아줌마네. 진작에 팀장한테 말했었는데 당신 남편 김재식은 정규직도 아니고 일당직이라고 하더만. 게다가 우리 실수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고라 도와줄 수가 없어.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법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 지시 내린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당신에게 책임이 있어. 아줌마가 뭘 모르네. 그렇게 법이 궁금하면 고소를 해요. 법정에서 가려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내 회사에서 당신 남편이 그렇게 돼서 재수가 없는 지경이야. 거래처에서 계약 파기된 게 한두 건인 줄 알아? 게다가 그만둔 직원들이 몇인 줄 아냐고. 손해를 봤으면 내가 훨씬 더 많이 봤다고. 고소는 내가 해야 할 판이라고. 재수 없으니까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나쁜 놈, 그게 내 남편의 잘못이란 말이야? 당신 말대로 천재지변으로 세상을 떠났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곁을 왜 떠나는데 그냥 네 놈이 못된 놈이니까 연을 끊는 거야. 당장 돈 필요하니까 보상금 내놔. 무식하기는. 상종할 아줌마가 못되래. 아줌마 신고하기 전에 나가. 절대 못 나가. 내 남편 목숨값 내놔. 회사 대표가 제 어깨를 밀치며 나가라고 경고하더군요. 저는 이대로 나가는 건 억울해서 그놈에게 덤벼들었는데 몸이 밀리며 쫓겨났습니다. 곧장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혔고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그날은 일단 돌아가고 다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든 소송을 걸든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전에 같이 일하던 지인이었는데 저에게 차용증을 보여주더군요. 재수씨, 저 재식이랑 같이 공사장에서 일했던 친구입니다. 네? 장례식 때는 못 뵌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그게 재식이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었습니다. 토스트 가게인지 아마 그걸 차릴 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이가요? 아닌데, 저희는 대출받아서 차렸어요. 누구의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요. 여기 이렇게 차용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웬만해선 돈 받으러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상황이 많이 급해서요. 집사람이 암이라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든답니다. 차용증을 보니 남편의 사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이미 고인이었고 제가 빚을 갚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급합니다. 아내를 살리려면 수술비가 필요해요. 저도 제 아들 병원비를 못 내고 있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냉정하게 제 상황을 말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지인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아, 정말 말 안 듣네. 이봐 아줌마, 내가 쉽게 물러날 사람으로 보여? 뭐라고요? 지금 사람 겁주는 거예요? 그래, 겁준다. 당신 아들 다시 안 봐도 괜찮은 거야? 아픈 아들을 두고 사라지고 싶나? 아저씨, 제대로 맛이 갔군요. 어디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사람 겁을 주려고 합니까? 내가 만만해 보여요? 돈만 주면 간다고. 내 돈 받을 때까지 이 병원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드리죠. 집은 아직 안 팔았던데. 우리 아들이랑 돌아갈 집은 있어야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 같아? 난 내 돈 받기 전까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돈 준비를 하든 집을 부동산에 내놓든지 해. 안 그래도 복잡한데 처음 보는 남자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갚으라고 하니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이튿날 그 남자가 또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건 와. 난 돈 받으러 온 거야. 내 마누라가 지금 암이라고, 암. 아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암 걸린 아내를 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경찰 아저씨들, 저 사람 이상해도 한참 이상해요. 다시는 여기에 못 오게 접근 금지라도 시켜주세요. 경찰관들은 돈에 관해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더니 남자를 병원에서 내보내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그 남자가 와서 행패를 부려서 이번에는 병원 경비를 불러 힘들게 내쫓았어요. 그 남자가 며칠 보이지 않자 걱정 하나를 던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동안 아들 옆에 붙어 있었는데 간호사가 수납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돈 낼 때가 되었으니 빨리 내라는 신호를 보냈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수납 직원에게 조금 미룰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나갔습니다. 시커먼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길래 저도 째려보고 지나갔어요. 저기 선생님, 김현희 환자 엄마인데요. 병원비가 얼마나 밀렸죠? 그리고 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되죠? 다 합쳐서 말씀드릴까요? 네. 3,230만 원이요. 이거 결제 안 되면 다음 치료 못 받습니다. 저기 선생님, 조금만 수납비를 늦춰줄 수 없을까요? 이미 편의를 받으렸어요. 이 병원에서 외상으로 치료받은 분은 김현희 환자가 유일합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병원 사장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내일 안으로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퇴원하셔야 할지도요. 그 말에 저는 발끈했습니다. 이 여자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당신은 자식도 없어? 네, 없는데요. 뭐?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내 아들이 희귀병에 고통스러워하는데 퇴원을 시키라니.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김현희 보호자님, 제가 이런 막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저는 일개 수납창구 직원입니다. 생각해보니 그 직원이 잘못한 건 없긴 했어요. 마음이 급한 제가 발끈해서 괜히 욕만 먹은 거죠. 저는 다시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요. 남편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아들은 아픈데 돈은 없고 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방금 화낸 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 수납을 조금 밀어주세요. 네? 직원은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더군요. 이 이상한 여자야. 실컷 욕하고 빌고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병원비 안 내면 아웃인 줄 알아? 내일까지야, 내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호자들한테 이렇게 대하세요? 당신이 먼저 진상 부렸잖아. 그건 미안해요. 미안하게 됐어요. 됐으니까 꺼져. 돈 없으면 그냥 치료받지 말고 집에 가. 직원의 막말에 화를 내려고 했지만 어떻게든 수납을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꺼내려는데 아까 기분 나쁘게 쳐다보던 검정 양복을 입은 사내 중 하나가 저를 살짝 밀더니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로 결제해 주세요. 병원비가 얼마라고 했더라? 아무튼 다 결제해 주세요. 저는 남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까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급하신 것 같아서요. 일단 제 카드로 결제하시죠. 내가 아무리 급해도... 아니다, 그래요. 아저씨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뭐라도 시키는 건 할 테니까 결제하고 말합시다. 남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들의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양복 입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병원비를 내준 남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희 병원비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아들 이름까지 아시네요?
아까 대화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아드님 이름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원하는 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좌우지간 내 아들 병원비를 내주셨으니 도둑질 빼고 다 하겠습니다. 현이 어머님, 돈은 괜찮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현이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내 아들을 알아요? 확인을 하다뇨? 뭘요? 직접 현이 얼굴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제 아들 병원비까지 내주신 분이니 아들을 못 만나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내들은 두고 병원비를 내준 남자를 제 아들 병실로 안내했어요. 7살 아들을 처음 본 남자는 놀라더군요. 어릴 때랑 똑같네요. 네? 누구 어릴 때요? 형이요. 우리 형이요. 김재식. 제 남편을 알아요? 우리 형이라니? 네. 저는 김재식 형님의 아우 김재필입니다. 친동생이고요. 얼핏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큰아빠 집에서 지낼 때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때 남편 나이가 7살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동생을 생각하면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했었답니다. 정말이요? 제 남편의 동생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얼굴이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현이가 형님이랑 많이 닮았어요. 제가 5살 때 봤던 형님의 얼굴과 흡사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이랑 저는 아픈 엄마 품을 벗어나 큰아버지 댁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랐고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형이 저를 자식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5살쯤에 큰아버지께 크게 혼나고 집을 뛰쳐나온 적이 있어요. 목적지 없이 걷다가 길을 잃었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어른이 절 데려다 줬어요. 그 어른의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죠. 6살이 되던 해에 미국의 양부모님께 입양돼서 미국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학교를 나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잠깐, 입양되어 자랐는데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시죠? 양부모님이 한국말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부모님이 한국말을 잘하셨거든요. 아무튼 저는 한국에 들어왔고 가족을 찾고 싶어서 유전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친어머니가 유전자 등록을 해두셨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 어머니가요? 네, 제가 큰 집에서 뛰쳐나와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찾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어머니를 뵙지 못했고 형님도 뵙지 못했네요. 형님의 가족분들이 여기 계신 걸 듣고 찾아왔습니다. 현이 어머님이 제 형수님이십니다. 남자는 유전자일치 검사지를 보여주며 시모와 혈연관계라는 걸 확인시켜줬어요. 그런데 저도 시어머니를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성함도 몰라 긴가민가 했답니다. 미안해요. 난 시어머니 성함을 몰라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제가 현이 삼촌입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됩니까? 그런 것 같네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겠죠? 편하게 불러주세요. 어릴 때 이름인 제필이라고 불러도 되고 제임스라고 불러도 됩니다. 우리 현이는 언제 깨어날까요? 깨우면 돼요. 손님이 오셨으니 깨우겠습니다. 아들을 흔들어서 깨웠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아빠, 천국에서 돌아온 거야? 어? 저기 현이야. 나는 아빠가 아니라 삼촌이야. 아빠의 동생인 삼촌. 아니었구나. 아빠랑 많이 닮아서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삼촌도 있었어요?
어릴 때 아빠랑 삼촌이 헤어졌었어.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서 아빠를 만나지 못했어. 우리 아빠가 삼촌 이야기 해준 적이 있어요. 맨날 코를 흘려서 코 흘리개라고 불렀다던데 삼촌은 지금 코를 안 흘리네요. 어? 아빠가 그런 말도 했었어? 아빠 기억력이 좋네. 현이야, 많이 아프니? 네, 주사만 맞으면 정말 아파서 도망가고 싶어요. 아이고, 딱하네. 삼촌은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거기서 자랐어. 삼촌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거기까지 가버렸어. 앞으로는 길을 헤매지 마세요. 아들은 처음 보는 시동생과 대화를 참 잘하더군요. 다시 아들이 잠들자 시동생과 휴게실로 나갔습니다. 저에게 아들 병을 물어보더니 여러 조회를 하더군요. 형수님, 미국에서 혈우병 연구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나오네요. 주사 한 번 맞으면 이렇게 입원을 안 해도 되는가 봅니다. 어디 봐요. 인터넷을 봤더니 주사 한 번 맞는 가격이 48억이라고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48억? 말도 안 돼. 이렇게 비싼 주사를 누가 맞겠어요. 어느 환자가 이런 큰 돈이 있겠냐고요. 형수님, 저는 있습니다. 돈. 우리 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주사를 맞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돈에 허덕이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 심란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나타나 아들에게 48억 주사를 놔주고 낫게 해주겠다고 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 아들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럼요. 미국에서 부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 돈은 넘치게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연락해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세상에, 도련님은 구세주로 여길 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시동생에게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형수님, 그만하세요. 제가 삼촌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습니까? 바로 날짜 잡고 비행기표 구하겠습니다. 시동생은 단번에 연락하더니 영어로 큰 소리로 통화를 몇 번 하고는 다 준비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남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하, 분위기 좋네. 아줌마, 돈 많은 남자를 잡았나 봐. 그럼 내 돈을 갚으면 되겠네. 이봐요, 그만 좀 오세요. 형수님, 이 남자는 누굽니까? 저는 주저리 뭐 하는 남자인지 설명해 줬습니다. 아, 형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 저기 차용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죠. 자요. 애인이 아니라 제식의 동생이었구만. 하여튼 난 돈만 받아가면 되니 빨리 해결 좀 해줘요. 시동생은 차용증을 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야, 뭐 하는 짓이야? 그걸 왜 찢어? 가짜니까.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깟 차용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할까 봐. 네 놈이 우리 형님 글씨를 흉내낸 게 다 보여. 그리고 우리 형님은 돌아가셔서 네 놈이 돈을 빌려줬다 해도 갚을 필요가 없거든. 이놈이 뭐라는 거야? 가짜라니? 당장 내 돈 내놔. 나 돈 받기 전에 절대로 못 나가. 아, 그러셔. 그래, 사기치는 놈을 쉽게 보내주는 것보다 한바탕 난리치는 게 재밌지. 형수님, 여기 잠깐 계세요. 얘들아, 다들 모여라. 시동생의 큰 소리에 경호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편의 지인을 잡고 병원 밖으로 끌어내더군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시동생이 돌아왔을 때 땀을 흠뻑 흘렸더라고요. 저는 불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 해결됐으니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를 했어요. 아들과 저는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어서 여권을 신청하고 보름 뒤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시동생과 양복 입은 경호원들과 함께 갔어요. 병원에 가서 시동생이 영어로 자세히 말하자 의사 선생님이 혈우병 치료 주사에 대해
한참 동안 떠들었습니다. 시동생이 통역해 주길 안정성에 대해 강조하고 효과도 99%라고 자부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들이 아플 일이 없으면 더할 나위 없으니 빨리 치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비싼 주사를 맞고 며칠간의 반응을 보았는데 아들이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더군요. 한참 울고불고하며 난리칠 시간인데 전혀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아픈 데 없어? 다리 안쪽이랑 등이 많이 아프다고 했었잖아. 하나도 안 아파. 정말? 우리 아들 정말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이제 다 나은 건가 봐.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영어로 말해야지. 땡큐, 닥터. 도련님, 정말 괜찮아진 건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형수님.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시동생을 안아버렸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안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우리 형이 안아주는 기분 같아요. 고마워요. 얼마 뒤 병이 나은 아들과 시동생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시동생의 부하 직원이 데리러 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저희가 살던 집이 아닌 대저택으로 가더군요. 여긴 어디예요, 도련님? 형수님 댁입니다. 제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지내시면 돼요. 이전 집에 짐을 다 옮겨놨으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 한 가지 더. 여기 통장 받으세요. 제 부하 직원이 건물 외벽 청소 회사 대표한테 받아온 형님의 보상금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받아오셨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놈은 이 바닥에서 다신 사장놀이 못할 겁니다. 받으세요. 뭘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묻진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도련님. 그런데 도련님은 어디서 지내세요? 저는 바로 옆집입니다. 현이랑 형수님을 자주 뵙고 싶어서 옆집으로 마련했어요.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죠. 그럼 일단 저희 집부터 같이 들어가 볼까요? 도련님이 주신 선물이니 같이 구경해요. 시동생은 아들에게 비싼 치료주사를 놓아준 것도 모자라 대저택을 마련해 주었고 남편의 보상금까지 대신 받아줬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보통 좋은 집이 아니더라고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헉헉 소리를 내며 구경했답니다. 아들도 엄청나게 기뻐했고요. 그날은 저희 모자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라 잠을 이루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천국에 가서 삼촌한테 전화했나 봐. 그래서 삼촌이 찾아온 거 아닐까? 그럴까? 현이 아빠가 천국에서 삼촌한테 연락한 게 맞나 봐. 그래서 우리 현이 이렇게 건강해졌고 좋은 집도 생겼겠지. 나 아빠한테 기도할래. 고맙다고 기도할 거야.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 안녕? 삼촌이 한국에 와서 날 미국에 데려갔어. 엄마랑 같이. 아주 좋은 주사를 맞고 병에 나았어. 이젠 아프지 않아. 그리고 좋은 집도 생겼고. 아빠의 보상금도 받았어. 이젠 엄마가 돈 때문에 울지 않을 거고 나 때문에 울지 않을 거야. 고마워, 아빠. 다음에 또 기도할게. 안녕. 아들의 기도를 듣고 제가 울었던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들, 엄마는 네 앞에서 울지 않았잖아? 아닌가? 몰래 봤어. 내가 알면 엄마가 더 슬퍼할까 봐 모른 척했어.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이 저보다 100배는 나은 사람 같더군요. 한없이 부족한 저는 아들의 말에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등을 토닥여주며 이제부터는 현이가 지켜주겠다고 말하는데 정말 멋지고 대견스러웠어요. 밤은 깊어져 갔고 저와 아들의 대화도 깊어져 가고 잠은 아주 늦게 이루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지내다가 시동생이 다른 선물이 있다고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남편과 장사를 시작했던 토스트 가게 앞이었습니다. 간판을 현이 토스트라고 새로 달았고 인테리어도 싹 새로 했더라고요. 여길 다시 인수하고 현이 이름으로 가게를 냈습니다. 형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몰래 준비해봤어요. 어때요, 형수님? 너무 좋아요. 남편과 여기서 장사를 시작할 때가 현이를 임신했을 때거든요. 그이랑 여기서 추억이 참 많았어요. 형님이 비록 안 계시지만 현이랑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도련님, 제가 처음으로 토스트를 해드릴게요. 같이 들어가요. 네, 저의 가족, 형수님과 현이와 맛있게 토스트를 먹어봅시다. 형수님,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동생에게 또 한 번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시동생은 아들에게 삼촌 역할을 잘 해주고 저희 모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요즘 토스트 가게에서 남편 생각이 많이 나서 사연을 적어봤는데요. 이 글을 써서 보내고 나서는 남편을 제 가슴에 묻어버리려고요. 가끔 추억은 하겠지만 그 일을 생각하며 울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